안녕하세요. 헌법재판소에 왜 헌법소원 심판권을 부여하였을까? 헌법소원 제도는 기본권 보장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라는 주제로 발표하게 된 사회교육과 19학번 강예리입니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먼저 헌법소원 심판에 대해 설명한 후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권을 부여한 이유, 헌법소원 제도가 기본권 보장에 가지는 의미를 차례로 말씀드리고 헌법소원 심판의 국내 사례와 탐구활동을 소개해드리면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술서 헌법소원 심판이란입니다. 헌법소원 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에 헌법재판소에 제소하여 침해된 자신의 기본권을 구제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헌법소원 제도와 같은 개념으로 헌법소원 제도에 해당하는 것이 헌법소원 심판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헌법소원의 종류에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과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이 있습니다.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이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소송사건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어 당사자가 법원에 그 법률의 위헌심판 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그 신청이 기각된 때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여기서 위헌심판 제청이란 법원에서 재판 중인 구체적인 소송사건에서 법원의 직권 또는 소송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사건에 적용될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해 줄 것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은 헌법소원 심판의 요건입니다.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은 법원의 재판을 제외한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사인 간의 규약이나 행위는 청구되어도 심판까지 회부되지 못하고 부적법으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 침해당하고 있는 사람만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자기 관련성과 현재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본인이 스스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으며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제기할 수 없습니다. 청구 기간이 지났거나 막연히 미래에 기본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도 없습니다. 기본권 침해는 직접적이어야 합니다. 간접적 또는 반사적 불이익만 있을 경우에는 헌법소원이 불가능합니다. 기본권을 침해한 공권력의 행사가 취소된 경우에도 헌법소원은 불가능합니다. 공권력의 행사가 취소된 경우 권리보호 이익이 더 이상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최후 구제수단의 성격을 가집니다. 다른 법률의 구제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만 헌법소원이 가능합니다.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은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에 대한 각하 또는 기각 결정과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헌법소원 심판의 청구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심판은 해당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그 최종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청구할 시에는 청구인, 침해된 권리,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청구의 이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심판은 위헌 법률 심판의 제청 신청이 기각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청구할 시에는 청구인 등 전제가 되는 소송사건 및 당사자,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심판과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심판 모두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에 대리인의 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있으면 지정재판부가 요건과 청구기간 및 절차를 모두 갖췄는지 심사를 하게 되는데 이를 사전심사라고 합니다. 모든 조건을 갖추지 못한 심판 청구는 각하하게 됩니다.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입니다. 위헌적인 공권력의 작용은 모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됩니다. 입법부의 법률이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경우와
기본권 보장을 위해 입법을 해야 하는 입법 의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을 하지 않는 경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부의 행정작용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도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행정작용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소송과 같은 구제 절차를 우선적으로 거쳐야 합니다. 이후 행정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제외 규정에 따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법부의 경우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에서 제외되므로 법원의 재판 사리를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이라고 선언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이 허용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헌법소원 심판의 순서입니다. 다음 그림이 순서를 정리해둔 그림인데요.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 청구서가 접수되면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부여하고 사건을 지정재판부에 배당하며 필요할 시 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사전심사를 하게 됩니다. 사전심사에서 적합하지 않은 경우 각하되며 적합한 경우 심판에 회부하는데 심판에 회부한 후 재판부에 의해 증거조사가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자료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필요시 변론이 가능하며 심판에 회부된 이후로는 서면심리 원칙이 적용됩니다. 심리가 종료된 후에는 종국 결정을 하게 되는데 각하 결정, 기각 결정, 인용 결정을 할 수 있으며 결정 후 심판 절차는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헌법재판소에 왜 헌법소원 심판권을 부여했는가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권을 가지고 있는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 존재의의와 헌법소원 심판권의 기능을 함께 생각해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헌법재판소의 의의입니다. 헌법의 규범력과 실효성을 보장하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을 실현하며 국가적용의 합헌성을 보장하여 모든 국가작용으로 하여금 헌법질서 속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 헌법재판을 만든 것인데 이러한 헌법재판을 담당하는 곳이 헌법재판소입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사법적 헌법보장기관이자 기본권 보장기관, 최종심판기관의 지위를 가집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국회, 행정부, 법원과 따로 존재하는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며 국회, 대통령, 대법원과 동일한 지위에 있는 최고의 헌법기관입니다. 다음은 헌법소원 심판의 기능입니다. 헌법소원 심판은 침해된 국민의 기본권을 구제한다는 자체만으로 기본권 보호수단의 기능을 가지는데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공권력 행사의 합헌성 여부를 심사하므로 헌법질서를 보호하는 기능 또한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헌법질서의 보호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로 이어지므로 헌법소원 심판은 가장 기본적으로 기본권 보호를 위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헌법재판소의 의의와 헌법소원 심판의 기능을 살펴보았을 때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권을 부여한 이유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설립 목적 자체가 헌법을 수호하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을 실현하여 국가작용의 합헌성 보장, 다시 말해 국가작용이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고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는 헌법소원 심판의 존재 이유와 일맥상통합니다. 즉 헌법재판소의 설립 이유 중 하나인 국민들의 기본권 수호와 헌법소원 심판의 기능인 국민의 기본권 구제가 같은 의미를 가지므로 헌법소원 심판권을 헌법재판소에 부여한 것입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국회, 행정부, 법원과 따로 존재하며 국회, 대통령, 대법원과 동일한 지위를 가짐으로써 그들의 작용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성을 가지고 있기에 헌법소원 심판을 관장하기에 적합합니다. 세 번째, 헌법소원 제도는 기본권 보장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입니다. 헌법소원은 그 목적이 기본권 침해를 구제한다는 자체만으로 기본권 보장에 큰 의미를 가지는데 그 의미를 나누어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직접 주체가 됨으로써 가지는 의미입니다. 헌법재판소의 다른 심판사항은 국회, 정부, 법원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청구 주체가 됨에 비하여 헌법소원은 기본권의 주체인 국민이 직접 심판 청구의 주체가 되고 기본권 침해에 대한 직접적인 구제를 목적으로 하므로 우리 헌법이 마련한 기본권 보장의 제도적 장치 중 핵심적이라는 것에서 큰 의미를 가집니다.
두 번째,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제도로서 의미입니다. 헌법소원 제도는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를 그 제도적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국회, 행정부, 법원의 작용, 즉 국가작용의 기본권 침해가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는데 헌법재판소에 헌법지원 제도가 없었다면 국민은 공권력의 작용으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해도 공권력에 의해 기본권을 구제받아야 하기 때문에 확실한 기본권 구제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이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공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가지는 기관과 제도가 필요한데 헌법소원심판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세 번째, 최고지휘의 헌법기관을 통한 기본권 구제제도로서 의미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앞서 언급했듯이 헌법의 규범력과 실효성을 보장하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을 실현하며 국가적용의 합헌성을 보장하여 모든 국가적용으로 하여금 헌법질서 속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즉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기관으로부터 독립성을 가지며 최고지휘를 가지는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가 관장한다는 점에서 기본권 보장에 큰 의미를 가집니다. 다음은 헌법소원심판의 국내 사례입니다. 2001년 당시 공선법 제146조 제2항은 유권자가 자신이 선호하는 정당에 직접 투표를 하지 못했고 1인 1투표를 원칙으로 하여 지역구 후보에 대한 투표를 각 정당에 대한 선호로 의지하였습니다. 따라서 유권자가 지역구 후보자나 그가 속한 정당 중 어느 일방을 지지할 경우 지역구 후보자 개인을 기준으로 투표하든 정당을 기준으로 투표하든 어느 경우에나 자신의 진정한 의사를 반영시킬 수 없었으며 후보자든 정당이든 절반의 선택권을 박탈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지역구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지역구 의원의 선출에 기여함과 더불어 그가 속한 정당의 비례대표 의원의 선출에도 기여하는 이중의 가치를 지니게 되는데 무소속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그 무소속 후보자의 선출에만 기여할 뿐 비례대표 의원의 선출에는 전혀 기여하지 못하므로 투표 가치의 불평등이 발생하는 바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 자신의 지역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무소속 후보자에게 투표하는 유권자들로서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투표 가치의 불평등을 강요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비례대표 의원의 선거는 지역구 의원의 선거와는 별도의 선거이므로 이에 관한 유권자의 별도의 의사표시, 즉 정당 명부에 대한 별도의 투표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정당 명부에 대한 투표가 따로 없어 결국 비례대표 의원의 선출에 있어서는 정당의 명부 작성 행위가 최종적 결정적인 의의를 지니게 되고 선거권자들의 투표 행위로서 비례대표 의원의 선출을 직접 결정적으로 좌우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법률은 헌법소원 심판을 받게 되었고 헌법재판소는 해당 법률이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권 그리고 평등선거와 직접선거 원칙에 위반한다고 판단하여 위헌 판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결정에 따라 이후 선거에서는 1인 2표제, 즉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고 이는 정책을 위주로 평가받는 정당 정치가 안착할 수 있는 제도로 평가받고 있으며 국민들의 투표권과 관련하여 선택권, 평등권이 보장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탐구활동입니다. 1번 탐구활동은 다음의 보기를 읽고 해당 헌법소원 심판은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위헌 판정을 받은 법률이 침해한 기본권은 무엇인지 답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탐구활동은 오늘 알게 된 내용을 토대로 헌법재판소가 가지는 독립성의 의미를 헌법소원 심판의 기본권 보호 기능을 포함하여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